자, 계속해서 5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스피노자의 정치론 제7장의 5절을 읽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스피노자가 또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냐면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기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자, 사실인가요? 동의해요? 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가요? 우리가 다스리는 거는 되게 귀찮게 느껴지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야심이 있어서 다스리기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 나서기도 좋아하고 남을 리드하고 싶어하고 남에게 더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래서 남의 다스림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본성이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웬만하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게 자기를 다스릴 권리를 그러니까 전적이라는 말은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넘기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5.16 쿠데타 후에 박정희의 지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아무런 조건 없는 복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래 뭔가 이렇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경제도 어렵고 또 뭐랄까요, 아직까지는 안보상의 위협도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지만 정작 그 자유가 어쩌다 보면 무정부로 갈 것 같은 불안한 느낌도 있고, 이럴 때 사람들이 그냥 유보적으로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어떤 독재 또는 쿠데타 군부의 이 집권을 용인해 주는 거죠. 그 당시에 5.16 쿠데타가 일어난 후에 자기들이 스스로 혁명이라고 주장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요. 그런 성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제한적으로 일정 시기 동안 그것을 허용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절대적으로 양도하는 일은 없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 모두가 다스림을 받지 않는 방법은, 자, 아테네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번갈아 가면서 지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제도나 어떤 규칙, 즉 비인격적인 지배를 받는 거죠. 또는 인격체가 거기에 관여하더라도 그 인격체조차 그 비인격적인 지배의 하수인에 불과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 불편한 점은 뭔가요? 공무원이 철저하게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법을 실행하는 실행자로서만 역할을 하면 우리가 별로 부딪힐 일도 없고 뭐 불편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뭔가 군림하려 든다면, 이른바 권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분 나쁘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민주정이, 즉 모두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기 지배가 본성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느 나라는 군주정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고 또 어떤 나라는 귀족정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고, 즉 어느 국민 집단, 민족 집단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정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부 형태를 가능한 대로 민주정에 가깝게, 즉
지배를 받지 않는 쪽으로, 즉 인간의 지배, 자의적 지배, 인격적 지배를 덜 받는 쪽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은 전쟁을 선호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반대하고 평화를 선호한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그 장점이, 여기서 덕이라는 말은 장점, 탁월함 이런 겁니다. 민주국가는 그 탁월함이 전시보다 평시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민주국가의 탁월함은 평시에 더 발휘될 수 있다. 군주국가의 탁월함은 전시에 발휘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예요. 자, 193쪽으로 넘어갑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쭝얼거리고 있는 화면을 굳이 계속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같이 책을 펴고 책을 읽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강독이에요. 원래 옛날 서당에서도 이렇게 공부했고 중세의 대학에서도 이렇게 공부했고 책 펴놓고 선생이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설명하고 학생들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스피노자가 구상하고 있는 군주 국가에서는 왕이 뭔가를 결정할 때에도 언제나 자문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자문관 회의가 만장일치로 어떤 의견을 모으면 왕도 그 의견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게 돼요. 반대로 자문관 회의가 만장일치가 아니고 뭔가 의견이 나뉘어지면 최대한 만장일치가 될 수 있도록 숙고 과정을 거쳐요. 그러나 숙고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어떤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왕에게 보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고 다수 의견, 그 다음 다수 의견 뭐 이런 식으로 옵션을 제시해서 왕이 선택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거스르지는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 전체의 뜻에 어긋나게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왕의 권리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왕이 자기의 권리를 보존할 수가 없게 된다. 왜? 자기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자, 1장에서 앞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했죠. 뭐냐면 권리는 힘에 비례한다. 자기의 힘이 미치는 범위까지 권리가 미친다. 이런 얘기했어요. 힘과 권리는 함께 증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왕의 힘이 증가하는 건데 왕의 힘이란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백성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고 백성들이 동의할 때 왕의 힘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자문관 회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곧 왕의 힘이 증가하는 것이고 왕의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죠. 거기에 거스르고 어긋나는 순간 왕의 힘은 약해지고 왕은 왜냐하면 백성의 일부에 의존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왕의 권리가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수 형성입니다. 제도적으로 국회도 다수를 형성하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어쨌거나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합의제 민주주의가 좋다는 생각으로 뭐랄까 다당제가 좋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다당제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당제가 되더라도 그 후에 다수가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다당제를 실시만 하고서
다수 정당이 하나의 정부를 구성하는 제도는 없이 그냥 하면 입법부가 콩가루가 돼요.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사람이 당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거나 해서 어쨌거나 다수 국민의 지지에 근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인은 언제나 다수를 형성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은 다수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가 가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수를 형성하기 위한 설득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수의 포지션에만 어떤 집중하는 어떤 극단화 현상, 좌파건 우파건 간에 소수의 유권자 집단만을 노리고서 그저 3%만 넘겨서 의회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식의 정치 행태는 매우 위험하죠. 자, 전제 조건, 다당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렇게 된 후에 그 다수 정당들이 연정을 하건 단독으로 하건 다수를 형성하지 않으면 정부를 구성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의회 중심제와 같은 그 제도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지, 그 제도가 없이 다당제를 하면 결국은 굉장히 분파적인 분열을 불러오는 그런 형태의 정당 정치가 난무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군주 국가가 언제나 국민의 다수에 근거할 수 있도록 다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절의 뒷부분에 보면 만약 회의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이 왕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면 왕이 적은 표를 가진 작은 도시들을 늘 선호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견이 누구의 것인지를 표시하지 않고 왕에게 제출하도록 회의의 규칙을 정하더라도 그 어떤 것도 새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규칙이 잘 지켜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의견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면 자기의 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채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이너리티 의견을 만약에 선택할 경우에 결국 자기의 힘을 약화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늘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소 100표를 얻지 못한 의견은 무효로 간주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것이 바로 봉쇄 조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재의 대민주주의에서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 차원에서는 5% 봉쇄 조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3%였죠. 그래서 민생당이 3%를 넘기지 못해서 의회 진출을 못했어요. 그러나 안철수 정당이죠. 국민의당은 3%를 넘겨서 의회 진출을 했죠. 그러나 이제 다른 정당들도 3%를 넘길 수만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후죽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소수 정당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허들을 어느 정도로 높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 있게 볼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사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3%를 넘기지 못한 정당에 투표한 표는 사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보자들 중에 당선되지 못한 사람을 찍은 사람의 표는 사표가 돼요. 그러나 마치 사표가 없을 수 있는 것처럼 사표를 방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표가 생겨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죠. 기본적으로 사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표가 없다는 얘기는 뭐랄까요? 국민 모두가 다 대표자가 되며야 사표가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 않고 어쨌든 제한된 상태에서 경쟁이 벌어질 때에는 사표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례대표제가 그나마 사표가 적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아까 다시 똑같은 얘기 무한 반복인데 다수를 연합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없으면 그것 또한 역시 그냥 소수 의견이 과다대표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왕이 어쨌든 다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도시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전국이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 뭐 이 지역 이른바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특히 시골에 가면 갈수록 인구 밀도가 낮죠. 그러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 비례로만 국회의원들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인구 수가 적은 지방은 특히 시골은 농촌은 대표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의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다수결이라고 하는 민주적 원칙에 의해서 결국 수도권의 이익이 그리고 대도시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민주적이라고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대표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지방,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뭐냐면 대표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대도시의 국민이죠. 왜냐하면 대도시의 국민은 예를 들어 50만 명이 한 명을 뽑는다면 시골의 국민은 10만 명이 한 명을 뽑아요. 그럼 이건 엄청난 격차죠. 그래서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2대1 정도로까지로 완화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골 사람들이 사실상 도시인보다 2배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 원리에 근거해서 보면 또는 언제나 더 다수의 동의에 근거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된 제도죠. 그러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또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 경제 부문을 잘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두 원리, 민주적 대표성의 원리와 민주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수가 더 많이 대표돼야 된다고 하는 그 원리와 그리고 그러나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동시에 산업의 다양한 부문들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원리가 이 조화를 또는 균형을 이루어서 타협을 한 것이 지금과 같은 제도예요. 아무튼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스피노자는 여기에서는 어쨌든 다수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여기에서 작은 도시들이 언제나 작은 도시로만 남게 되는 문제를 크게 지금 염려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이 자문관 회의에 50세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군주 국가에서는 군주 외의 사람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신민이에요. 신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라의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에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왕이 이 나라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대상화하고 배제하면 왕의 권력조차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최대한 피치자를 국가 안으로 포용, 흡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또한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열정, 에너지를 국가의 플러스로 활용하는 거죠. 스피노자는 아까 자기의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열정을 긍정한 것처럼 최고의 공직을 얻으려는 공통의 희망보다 사람을 덕스럽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더 큰 유인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밖에 안 되지만 국회의원 정원이 3,000명, 3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랄까요? 뭐 중국의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 뭐 이런 것처럼
되게 대규모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이를 하한을 둬야겠죠. 예를 들어 5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원로 회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날은 워낙 이제 노령화 사회니까 그 정도로 나이를 높게 해야, 임기도 짧게 해야 전 국민이 모두 다 한 번씩은 그런 최고 자문회의 또는 국가 원로 회의 뭐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바로 그런데 그때 그 최고의 공직, 왕 외에는 그게 최고의 공직이에요. 서열 1위 대통령, 우리나라에서는 서열 2위 뭐 국무총리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왕 서열 1위, 그 다음에 최고 자문관 서열 2위예요. 근데 그 서열 2위가 5천 명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누구나 일정한 자격 조건만 갖추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왜냐면 나이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기도 짧으니까 다 대충 산수해보면 나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한 번씩 국회의원이 번갈아 가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희망 때문에 내 커리어 관리를 하겠죠. 우리가 해마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선거도 자기 재산 공개도 해야 되고요. 온갖 것을 다 공개해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이번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 자녀들 싹 다 털리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직자가 되겠다. 특히 그런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 그럼 아마 싹 다 털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각오하고 해야 돼요. 바로 그런,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스피노자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신민을 덕스럽게 행동하도록 유인하는 장치로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예요. 저희 가족들, 저희 부모님들, 처가 식구나 뭐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언제 장관 청문회에 나가야 될지, 내가 언제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하게 될지 모르니까 늘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농담처럼. 바로 그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조심하게 돼요. 나의 어떤 행동이 내 자식의 앞날의 행여라도 방해가 될까 봐서. 바로 이런 유인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명예의 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 명예의 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의 욕을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7절. 자, 이 회의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다 평범한 국민들이죠. 의심할 바 없이 전쟁을 치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고, 사실 이 구성원이 많아지면 사실 미국에서도 군산복합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군산복합체에 투자하고 그곳에 임원이고 뭐 이런 사람들의 수가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여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어떤 위원회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 정수를 사람들이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정치 혐오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국회의원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해져요. 더 좋기는 국회의원들 수도 늘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이익단체나 어떤 로비스트로 들어온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쇄되거나 최소한 축소될 수 있는 규모로 커져야 돼요. 상임위든 모든 곳에서, 의결하는 단위에서. 안 그러면 경찰 출신 정치인들 들어가서 경찰의 이익 반영할 거고, 검찰 출신들 들어가서 검찰의 이익 반영하고, 또 이런 식의 자기 직능당체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로비스트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적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다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항상 구성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의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의심할 바 없이 전쟁을 치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평화에 대한 커다란 열심과 사랑을 늘 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재산을 잃을 것을 늘 두려워하도록 만들겠지만,
이에 더해 전쟁을 위해 제공해야 할 새로운 비용이 그들에게 요구될 것이고 또 집안일을 돌보는 데 열중하던 자식들과 친척들이 전쟁 무기를 마련하는 일에 열심을 쏟고 병사로서 싸우러 나가도록 강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점에서 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모병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군대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일이 아니게 될 때 전쟁을 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파병을 할 때는 징집을 통해서 들어온 일반 사병들은 보내지 않아요. 가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 평화유지 활동으로 가고 거기에는 자원하는 사람들만 가지 강제로 해서 외국에 파병을 하진 않아요. 자, 그 말은 일반 국민들로 구성되는 군대는 전투에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때 다수 중산층, 백인 중산층 자녀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미국에 있는 백인 중산층의 여론이 반전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전쟁을 못하는 국가가 됐다가 왜냐면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나중에서야 91년도에 걸프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감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철저하게 모병제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첨단 무기를 이용하고 그리고 용병을 이용하고 더 뭐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일반 국민 집단과 군대를 인적 연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쉬워지고 전쟁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국민들이 직접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평화지향적인 군대냐 전쟁지향적인 군대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징집 상황에서 2년 정도씩 군대에 가가지고 뭔가 훈련을 받는 것을 굉장히 뭔가 힘들게 느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군대가 구성될 때 그 군대가 가질 수 있는 지향과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모병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그 군대가 가지고 수 있는 지향을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어떤 군대가 더 평화지향적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어야지 단순히 오늘날 모병제냐 징병제냐를 다루는 논쟁에서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더 강하냐 안 강하냐 무엇이 돈이 더 많이 드냐 안 드냐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병제로 전환할 수 없는 이유 돈이 많이 든다. 그럼 국민들 듣기에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 돈 아끼려고 나를 공짜로 부려먹는다는 얘기냐 이렇게밖에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국가 문제를 접근해서는 곤란한 거죠. 자, 8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 스피노자가 구상하고 있는 군주국가에서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죠. 그게 뭐냐면 왕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땅은 왕토예요. 왕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부동산을 가지지 못해요. 그러면 전쟁에서 비롯하는 위험이 모든 사람에게 거의 같아진다. 즉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의 위험이 더 커지는 걸까요? 아니면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전쟁의 위험이 더 큰 걸까요? 어느 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자, 나중에 이제 귀족 국가 얘기할 때 보면 반대로 오히려 백성들에게 땅을 그러니까 사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전쟁이 났을 때 지켜야 할 땅이 생긴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방어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일반 백성이.
그렇게 주장한 걸로 보면 토지를 보유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떠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핵심은 백성들 사이의 평등성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한 조건.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만 특별히 더 전쟁이 일어나면 위험하고 누구에게는 위험하지 않거나 하는 식의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요소가 제일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동산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토지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상행위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건 뭐 무역을 통해서건 뭔가 장사를 해서건 어쨌든 자기의 노동행위, 근로행위를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국부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어떤 상업적 아이디어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장사에 모든 사람들이 종사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쟁으로부터 얻는 피해가 다 똑같이 분산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들 평화지향적이고 전쟁을 원치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 사람들로 하여금 한때 아테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돈을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다면, 자, 아주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데 외국에다가 돈을 빌려주면 이율이 5%고 국내에서 빌려주면 이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럼 어디다 빌려주겠어요? 외국에다 빌려주겠죠. 이율이 더 높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익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욕구를 제거하려 하거나 이 욕구를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도 우리가 각 나라마다 기준 금리가 다르죠. 그래서 그 금리나 이런 것을 차이를 이용해서 제로 금리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금리가 높은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차익을 누리는 거죠. 이런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부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에서 재산이 뭔가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도 그 돈을 국내에 빌려주고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외 직군이 또는 뭐 명품 소비니 이런 거보다, 수입품 소비보다 국내의 소비가 증가해야 하잖아요. 바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또는 뭐 직불 카드라든지 뭐 온누리 상품권 이런 걸 지금 지급하잖아요. 소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동일한 논리예요. 그래서 돈이 있더라도 외국인에게 빌려주면 무이자해야 한다, 법으로. 그리고 국내에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국내에 돈을 투자하겠죠. 빌려주겠죠. 바로 이런 식의, 이건 사례에 불과한 거예요. 과거에 아테네인들도 그런 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국 경제를 위해서. 바로 그런 식으로 법을 제정해 놓으면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과는 무역을 하거나 상업을 행하거나 자기 돈을 주민에게 빌려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인정한 채로 그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본성이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도록, 그리고 국가의 평화지향적인 성향으로 이어지도록, 그러나 동시에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는 강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재미있죠? 그런데요, 195쪽 맨 밑에 우리 주석 한번 봅시다. 각주. 자, 각주 17번에 보면 스피노자는 그의 모델 군주정을 네덜란드 공화국처럼 상업국가로 만들어 그 국가의 평화 지향성을 추가한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18번에 자, 잠바티스타 비코라고 하는 후대의 이탈리아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스피노자를 비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동기를 이용하려는 스피노자의 생각을 비웃었다. 자, 인용합니다. 스피노자는 국가에 대해 마치 그것이 소상인들의 모임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아, 뭔가 뼈아픈 비판이죠. 스피노자의 상업적 관점은 군주 국가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주 국가도 그 관점에 묶일 정도로 포괄적이다. 자, 굉장히 상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 자랐다는 것이 스피노자에게 준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 공화정은 지극히 상업적인 국가였고 실제로 상인들이 주도가 돼서 나라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관점이 군주 국가도 그 관점에 묶일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관철되고 있어요. 그러나 비코의 비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과연 국가는 상인조합인 길드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건가? 국가는 뭔가 그 이상이 아닌 걸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맨더빌, 아담 스미스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이익 추구, 이기적인 동기가 결국은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스피노자한테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197쪽 위에 8절의 맨 마지막 문장에 스피노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재산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고 믿는 한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욕구로 결국 다른 사람의 재산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약간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제도는 6장에서 이미 제시한 바가 있고요.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해서 응용해서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아까 제가 또 얘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어느 누구도 이 회의를 선물로 부패시키기로 감히 마음먹지 않으리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사람이 그처럼 많은 수의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더라도 확실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100표를 얻지 못한 의견은 무효다. 100명을 매수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다수가 동의해야만 법안이 통과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뭐냐면 상임위가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의 다수를 매수를 하게 되면 일단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러면 다수의 의원들이 꼼꼼하게 그것을 들여다보고 판단하지 못하면 그냥 자당의 의원들이 뭐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냥 묻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는 당대표의 결정이나 또는 뭐 원내 지도부의 그냥 의견을 따라서 거수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법안을 심의하는 곳은 그렇게 소수여서는 곤란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 의견은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바로 이 자문회의와의 규모와 관련해서 결국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도록 즉 시적 단위로 자문회의가 구성되죠. 그래서 이익 대표성이고 그리고 반부패 그리고 동시에 규모가 커야 각자 출세할 수 있다고 하는 명예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최고 자문관 회의를 대규모로 구성하고 있어요. 자, 10절에서 방금 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명예심에 의해 가장 많이 이끌린다. 그래서 이 회의의 구성원 수가 웬만해서 줄어들 수가 없다.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똑같아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축소하는 법안은 스스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특권 자체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수를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무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질투를 유발하게 된다.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
199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스피노자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투의 감정, 자, 제 초반에 스피노자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 강의 동영상 보셨죠? 거기에서도 제가 사랑이라는 감정과 관련해서 질투라는 정서를 중요하게 다뤘는데요. 여기에서도 결국은 정부 형태에서 질투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문관 회의에서도 평등이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평등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동시에 질투라고 하는 파괴적인 감정이 줄어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평등이 질투를 낳죠. 그래서 이 질투를 유발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어느 한 시족을 배제하는 것도 위험하고 어쨌든 이 구성원 수를 줄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자, 11절 이제 다수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왕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의견, 즉 국가의 더 큰 부분에 더 유익한 의견을 언제나 승인할 것이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언제나 다수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결정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자기에게 제출된 상충하는 의견들을 할 수 있는 한 중재하려고 또한 노력할 것이다. 자, 12절입니다. 왕의 힘은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병사들의 수에 기반하며, 즉 군사력이 왕의 힘이기도 하죠. 특히 그들의 덕과 신의에 기반한다. 자, 우리나라 60만 군대라고 얘기하지만 또는 50만 군대라고 얘기하지만 수도 많아야 중요하지만 그 많은 수의 군사, 병사, 군인들이 덕이 있고 또한 신뢰가 있을 때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겠죠. 자,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300용사예요. 스파르타 300용사.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영화 300의 1편이 이제 스파르타의 300용사고 2편이 아테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들 페르시아군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열세예요. 300명은 말도 안 되게 열세고. 그래서 결국은 패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테르모필리아 협곡을 막아내죠. 근데 그 300명이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그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덕, 그리고 신뢰. 이 신뢰라는 것이요. 그냥 되게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시면 되게 만화 영화 같지만 투구를 썼습니다. 황동으로 되어 있는 투구를 써요. 눈하고 이렇게만 보이죠. 왜냐면 창 같은 게 찔려도 얼굴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걸 다 막아요. 자, 소리가 잘 들릴까요? 또는 옆이 보일까요? 여러분들 모자만 써도요 시야가 확 좁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멋내고 모자 쓰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땅밖에 안 보여요. 그럼 또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투구를 쓴다. 그럼 정말 시야도 좁고 앞밖에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다 갇혀요. 나쁘게 얘기하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투를 할 수 있으려면, 즉 내가 보는 곳은 확실하게 내가 지키고 내가 볼 수 없는 곳은 나의 동료들이 지켜준다고 하는 아주 강한 확신, 신뢰가 없으면 그런 형태로는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죠. 철저하게 마치 전체가 하나의 몸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는 그 전체인 몸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처럼 움직여요. 그것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자, 그럴 때에 300명이 3,000명, 3만 명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수도 중요하지만 그 수가 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신의를 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아주 고대적인 공화주의적인 고대 공화주의적인 관점은 그러니까 그런 덕과 신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데 스피노자는 그것 자체를 다시 인과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적 테마를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들에게 군인들에게 덕을 발휘하라 또는 신뢰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덕을 발휘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덕과 신의는 필요가 사람들을 결합하는 동안 그 필요가 떳떳한 것이건 부끄러운 것이건 간에 언제나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것이다. 참 필요가 떳떳한 것이 되게 이제 덕스러운 거라면 부끄러운 것은 별로 악덕 예를 들어 뭐 돈 때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오늘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덕을 발휘하라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하면 사람들이 어, 겉으로는 돈 밝히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할지는 모르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뭘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그것을 하건 아니면 인정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런 필요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덕을 발휘하고 신뢰를 보인다는 거예요. 참 되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우리 자신을 잘 면밀히 들여다보고 관찰해 보면 이것이 사실이에요. 필요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먼저 있고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 덕 있는 행위, 남을 신뢰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면 그 행위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까지는 바로 이런 군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3절 이하는 다음에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본의 아니게 천천히 나가는데 아무튼 천천히 그냥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에 이 스피노자의 정치론을 텍스트로 하는 에세이를 한 편씩을 쓰셔야 되는데요. 에세이 작성 요령은 뭐 A4 한 5매 내외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이 안에서 스피노자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서 쓰는 겁니다. 아무튼 조만간 그 에세이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고 형식도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일단 책을 읽으면서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주제로 이 내용을 엮을 것인지 예를 들어 아까 뭐 스피노자의 군주론 그러니까 군주국가 구성에서 나타나는 입헌주의적 요소들이라든지 또는 뭐 스피노자의 귀족 국가는 정말 귀족적인가라든지 뭐 아니면 귀족 국가 이야기할 때 50대 1 원리를 얘기하는데 정말로 100명 중에 2명 또는 50명 중에 1명의 탁월한 사람은 있을 것인가 뭐 그것은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테마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인간은 정말 질투에 가장 취약한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현대 정치와 관련해서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주제를 서서히 생각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기말 에세이를 쓸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7장 번역문 숙제도 양이 많아서 한 페이지에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 페이지에 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추상적이고 더 압축적으로 글을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요약문 쓰는 숙제 미리 하셔도 되고 조만간 과제 공지 올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